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테마 특강이죠. 시험에 나오는 테마 특강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약법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요. 해지하고 매매하고 임대차에 관한 테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교재를 보도록 하죠. 자, 계약의 해지입니다. 사례가 나와 있죠. 사례 13, 사례입니다. 갑과 을은 갑소유 A토를 을에게 매매하기로 하였다. 매매 대금은 2억, 2021년 8월 10일 을이 갑에게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면서 만약 8월 10일 대금의 이행이 없으면 본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하기로 특약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행이 없으면 어떠한 조건인가인데,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행이 없으면 해제가 되는 것이니까 해제 조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정지 조건은 뭐죠? 조건이 성취되면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행이 없다라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가 되죠. 해제 효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요거를 해제 조건이 아니라 정지 조건으로 이해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제 효과가 생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위특약의 효력인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해제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이것이 무효냐? 자,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이유는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조건을 붙이게 되면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행을 하고 안 하고는 오히려 상대방이 결정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이 없으면 이런 조건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단 이행이 없으면 해제가 된다는 조건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사례 논점인데 만약 실제로 이행이 없다면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행이 없으면 바로 계약이 해지가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자동으로 해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이행이 없으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므로 또다시 해제한다라고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이게 기본적 태도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대금 2억 원을 지급하는 것과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동시 이행관계죠. 따라서 자동으로 해지가 되려면 이행이 없다라는 것이 뭐여야 되냐면 채무 불이행이어야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니까 이 경우에는 이행이 없더라도 채무 불이행 이행지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건 맞지만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행이 없다라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해제되기 위해서 상대방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필요한 겁니다. 4번입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8월 1일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8월 1일 중도금 이행이 없으면입니다. 없으면 본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한 경우 그 효력은이죠. 자, 이것도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죠. 따라서 이때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3번과 4번만 정리해 볼게요. 자동으로 해제되는데 만약에
상대방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고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으므로 중도금의 경우에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 조문입니다. 일단 543조는 단독행위니까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또 이것도 의사표시니까 이양 철회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더 이상 철회하지 못하죠. 자, 이행지체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경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할 때는 최고할 필요가 없고요. 545조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을 해야 되는 정기행위의 경우도 이행지체에도 불구하고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이행지체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가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이행불능이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행불능은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할 수 없어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니까 이때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547조 불가분성이죠. 쌍방이 수인이에요. 만약에 여러 명이면 해지나 해제권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되고요. 만약에 소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소멸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48조 해제 효과죠. 자,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 회복해야 되는데 만약에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뭘 붙입니까? 이자, 연 5% 이자를 붙여야 되고요. 물론 원상 회복해야 되는 쌍방의 의무는 뭐가 되는 거죠? 동시 이행관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지란 뭔가요?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하고요. 해지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말은 해지한 후에도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해지의 경우에는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52조 최고권입니다. 자, 상대방이 지금 해제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제를 안 해요. 그러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가 있고요. 그 기간 내에 해제 통지를 받지 않으면 해제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553조입니다. 자, 해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상 회복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해제권자 스스로가 원상회복을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었어요. 해제권자 스스로가 목적물을 훼손하거나 가공하거나 개조해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했다면 그때는 해제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중요 판례입니다. 이건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 지나치게 많은 과다한 채고를 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다. 따라서 채고 자체가 무효니까 계획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는 의미가 되고 중요한 판례는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표시했단 말이죠. 자, 우리가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이행 제공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는데, 자, 우리가 이행 불능의 경우하고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첫째,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상대방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다. 또 채거도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본이죠. 이건 뭐냐면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아닌 부소적 채무의 불이행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거든요. 해지할 수도 없고 해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대인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해주기로 추가로 약정했어요. 근데 전대차 계약이 이행되긴 했는데 그 추가로 담보를 설정해 주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이랬을 때 그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의무는 주된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부수적 의무이기 때문에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할 수도 없고 해지할 수도 없는데 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약정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이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동시 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채무 불이행을 하기 위해서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되는데 요거죠. 이게 아까 사례에 있었던 겁니다. 소정의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고 한다는 것은 해제 조건이 아니라 정지 조건이고, 또 상대방에게 동시 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이행 제공이 계속되어야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대표 문제죠. 이 갑입니다. 갑이 좀 이렇게 없어지네요. 갑이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겁니다. 기억. 을이 병소유 토지임을 알고서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갑의 귀책사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럼 이건 담보 책임이죠.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니까 갑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행 불능이 아니라 이행 지체입니다. 따라서 채고라고 해제를 해야 되고요. 이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갑이 매매대금 채권 이행기 전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면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디귿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 갑이 매수인에게 특정일까지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의 길이 지났어요. 이행 안 했죠, 그죠? 따라서 이것도 이행 지체로 평가됩니다. 채고래야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1번 임차인 갑이 을에게 전대후 전대차 보증금의 중도금을 수수하면서 전대차 보증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갑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니 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니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제할 수 없는 경우죠.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니은 하나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번입니다. 갑은 2020년 1월 29일에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1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1억 원을 하고 2020년 2월 29일에 중도금 4억 원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고 잔금은 2020년 3월 29일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겁니다. 기억. 우리 약정대로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으나 2020년 3월 29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갑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 즉시가 문제거든요. 3월 29일 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행불능이 아니라 이행지체입니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아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갑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니은번 등기를 취득한 을이 2020년 4월 16일에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 뒤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루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병이 을과의 계약 당시 을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았더라면 갑은 병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그죠? 자, 우리가 해제에 있어서 제3자는 두 가지입니다.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 보호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때 병은 알았다 하더라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니은번은 옳네요. 디귿번입니다. 을이 등기를 취득한 후 갑이 2020년 4월 25일에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루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을 명의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병 명의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죠. 그러면 병은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이기 때문에 선의인 경우에는 보호가 되죠. 따라서 병이 계약 해제 사실을 몰랐다면 갑은 병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에서 4번이 답이 돼요. 자,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일단 해제의 경우에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됩니다. 다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의인 경우 하나에 보호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계약금입니다. 565조죠. 해약금이에요. 자,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지할 수 있냐면 일방이 한쪽 당사자입니다. 이행이 착수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또 551조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전환기 경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은 해약금,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별도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중요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는 어떤 문제냐면 이행이 착수,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더 이상 해약금,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약속한 날보다 미리 이행을 했으면, 미리 중도금을 줬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결론 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도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기보다 먼저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더 이상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거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그 중도금을 다 전액을 줘야 되느냐. 자, 이행이 착수라는 것은 이행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일부만 지급됐더라도 이행의 시작이 있으니까 더 이상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1번 계약금 계약은 하나의 독립한 요물 계약으로 주 계약이 취소되도록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X.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주된 계약이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위약분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그 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2번은 X가 되는 거죠. 3번 당사자가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요. 자, 일단 우리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지 성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계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도 가능하고도 유효한 거예요. 근데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것도 뭐죠? 채무불이행인 거죠.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네요. 4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해지할 수 없다. X점.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5번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에는 그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X입니다. 해약금을 위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담보책임입니다. 담보책임은 중요하죠. 한 문제가 나오는데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죠. 자, 담보책임에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필요 없다. 일종의 무과실 책임이고요. 매수인이 선이라면 모두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 지문에서 선의 매수인이 뭔가를 못한다 그러면 X인 거죠. 매수인이 악이면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만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해제와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감액 청구,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해제와 손해배상은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의 경우는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인 경우에만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제척기간입니다. 자, 권리의 하자는 1년입니다. 근데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라면 언제부터 1년이냐면 안날로부터 1년이고요. 매수인이 악이라면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인 거예요. 근데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고요. 자, 물건입니다. 아이고, 못하네. 물건의 하자, 목적물의 하자의 경우는 안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경매입니다. 자, 경매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담보책임 물을 수가 있고요.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는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는데 이러한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책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책임 부담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채권을 매도하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 양도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만약 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고 있다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환매입니다. 환매와 재매매 예약인데 환매는 부기등기 방식으로 하고 재매매 예약은 가등기 방식으로 한다. 환매는 계약도 등기도 동시에 해야 되지만 재매매 예약은 동시에 할 필요가 없고요. 환매는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초과할 수도 없고요. 연장도 안 된다.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대표 문제입니다. 갑을 사이에 토지 1000평의 매매 계약이 성립하였다. 매도인 갑의 담보직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이죠. 1번 그 토지 전부가 갑의 소유가 아니고 병의 소유예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죠. 전부 타인 소유물이니까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을은 선이 악의를 묻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그 토지가 800평밖에 되지 않아요. 수량 부족이죠. 이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은 선이 악의를 묻지 않고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2번이죠. 자, 악의 매수인이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뭔가요?
일부 타인에 권리죠. 3번. 1000평 중 300평의 병의 소유예요. 일부 타인에 권리죠. 악의 매수인도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4번.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매수인이 그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악의 매수인에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으니까 을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갑은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그 토지 위에 저당권이 존재하여, 자,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일단 사용 수익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저당권이 실행됐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이 존재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임차권의 양도와 전제입니다. 630조 전대 효과죠. 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런 의무들을요. 다만 특히 조심할 것은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차인은 그 의무를 누구에게 직접 부담하냐면 임대인에게 직접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왕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자, 631조죠. 자, 전차인의 권리 확정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있는 거죠. 읽어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면 전차권도 소멸이 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차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판례입니다. 가번.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했어요.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임차권의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전대차 계약관계가 소멸하게 되면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자신에게 직접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해서 전차인도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했다면, 명대했다면 임차인에 대한 목적물 명도 의무를 면하게 된다. 따라서 전차인 입장에서는 원래는 임차인에게 반환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에게 반환하더라도 그 반환 의무가 면제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대표 문제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병에게 전대했다. 갑을 병의 법률관계에 대한 대한 설명 중 틀린 거죠.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하니까 1번 을병 사이의 전대 계약은 유효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병이 을에 대한 권리로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병은 자신의 전차권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3번 갑은 병에 대하여 차임 청구권은 없습니다. 왜요? 동의를 안 했으니까. 다만 을의 차임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는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부속 매수 청구권이 없다는 건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병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 해지 전이에요.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해요.
병익의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그는 갑소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갑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병익에 전대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이죠. 1번입니다. 병익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갑의 동의를 얻어 건물의 물건을 부속했다면 병은 전대차 종료 시에 갑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일단 이유는 갑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가 이루어졌으니까 병은 적법한 전차안이고요.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당연히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2번, 병이 건물의 부속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했다면, 임대인으로 매수했다면 병은 전대차 종료 시 갑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맞는 질문이죠. 3번,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후 병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이므로 갑은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대표 판례죠.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경우 병이 갑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하면 을에 대한 건물 반환 의무를 면한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을의 임차권이 소멸되면 병의 전차권이 소멸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다만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했다는 이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전차권을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민법 규정이 있으므로 5번.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면 병의 전차권에 따라 소멸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테마 29. 임차권의 소멸입니다. 먼저 관련 조문을 보는데요. 자, 해지 통고가 있거든요. 해지 통고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두 번째, 약정 해지 사유가 있을 때. 세 번째,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죠. 다시 말하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지 통고할 수가 있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라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합니다. 한 가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637조 2항이죠. 자,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이나 파산관제인이 해지 통보를 했어요. 양, 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해놨죠. 따라서 임차인의 파산 선고를 이유로 해지 통고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입니다. 자,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 갱신은 임대차 기간 만료 후죠. 자, 우리가 전세권의 법정 갱신의 요건은 만료 전 6월부터 1월, 주택 임대차의 법정 갱신은 만료 전 6월부터 2월, 상가 건물 임대차의 법정 갱신은 만료 전 6월부터 1월이에요. 근데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 갱신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상당한 기간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자동으로 갱신이 되고요. 자동으로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된 경우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662조입니다. 필요비 유입비죠. 임차인은 필요비 유입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한 때 청구하고요. 유입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까지 청구합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임대인이 그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646조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의 부속 매수 청구권은 전세권의 내용과 똑같죠. 동의를 얻었거나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지상권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283조 규정을 준용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했다면 토지 임차인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주의하실 것 하나 더 추가되는데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추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 문제죠.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비교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이 돼서 임대인 소유가 되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만약에 그 부속시킨 물건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으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데 항상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죠?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1번입니다. 부속된 물건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부합됐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대상이 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합되지 않았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맞는 점이죠. 2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나 공작물을 부속한 경우 임대인에게서 매수한 경우로 한정되지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그런 제한이 없죠. 다시 말하면 동의를 얻고 매수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죠.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으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죠. 당사자 약정에 의해 포기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하나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 답은 뭐죠? 4번이죠.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오히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죠. 5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행사해야 하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와 같은 제한이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꾸 이렇게 압이 이렇게 빠지니까 제가 죄송하네요. 자, 1번,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 자, 동의가 필요한 것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X죠. 2번,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자, 매수를 청구한다는 말은 결국은 내 건데 사란 얘기잖아요. 따라서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겠죠. 답은 2번이에요. 3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원칙적으로 갱신 청구하고 거부당해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4번,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기간에 정함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나 유효하다. X입니다.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는 민법 규정도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5번도 X입니다. 자, 이 문제 답은 몇 번이죠? 2번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임대차까지 테마를 정리했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민사특별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